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저번 첫 시간에는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패러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패러다임인 히스테리 시대를 두고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만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히스테리의 환자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했죠. 프로이트는 언젠가 샤르코라는 프랑스 정신병리학자가 보이는 시범 공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시범 공연이란 최면과 히스테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죠. 샤르코는 자신의 최면 실험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히스테리 환자일수록 최면에 잘 빠진다는 것과 또한 최면을 통해 증상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범 공연에서 프로이트는 크게 최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더 발전시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생각이란 히스테리 환자들이 최면에 잘 빠진다면 반대로 최면을 통하여 치료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이같이 최면을 통한 치료법의 생각이 정신분석학의 출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샤르트의 시범 공연 말고도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죠. 바로 조셉 브로이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프로이트와 같이 히스테리 연구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한 사람입니다. 브로이어가 이룬 공로는 카타르시스 요법이 있는데요. 카타르시스 요법이란 환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자신들이 느끼고 보는 것들을 말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말로 털어놨더니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프로이트는 여기서도 카타르시스 요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자유연상이라는 치료법을 발견합니다. 자유연상이란 머릿속을 비운 채 무작위로 떠오르는 표상들을 말로 꺼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숭이를 떠오르면 바나나가 생각나고, 다음에는 사과가 생각나듯 무작위적인 표상들을 그저 말로 내뱉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같은 자유연상이 무의식에 있던 고통과 감정들을 배출시킨다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히스테리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났고, 그의 이론은 이미 이루어진 기초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는 프로이트 사유에 있어 항구적인 요소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프로이트의 사유가 도약과 단절의 성격을 가진다 했습니다. 즉, 성찰이 아닌 한 가지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다 한계에 부딪혀 단절이 일어나면 또 다른 생각으로 도약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항상 도약과 단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구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의 항구적인 요소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학적인 축이고, 두 번째는 정동적인 축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작업을 보면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축인 언어학적인 축에는 말 그대로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가 발견한 자유연상 치료법을 들 수 있는데요. 생각나는 무작위의 표상들인 단어를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이나 말실수도 언어학적인 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인 정동적인 축은 무엇일까요? 정동적인 축은 브로이어가 발견한 카타르시스 요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동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쾌락, 고통 같은 형식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타르시스는 최면 상태에서 떠오르는 말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한참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한 것은 그만큼 정동, 즉 감정, 쾌락, 고통의 내용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기억 그 자체를 언어학적인 축이라 한다면 그 기억에서 오는
고통, 분노, 슬픔 같은 내용들은 정동적인 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전제 조건으로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패러다임인 히스테리 시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시대에서 대표적 개념은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혹설일 것입니다. 유혹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태초에 사건이 있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히스테리 증상은 어떠한 특수한 사건이 있기에 발생되었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는 첫 번째 패러다임에서 아이의 존재를 순진무구하게 봅니다. 물론 두 번째 패러다임에 가서는 아이는 본래부터 성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도약되지만요. 하여간 특수한 사건이란 순진무구한 아이에게 못된 어른의 강압적인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를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이란 발생했던 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것은 사건이 주는 표상이지요. 표상이라는 용어를 기억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사건 그 자체가 트라우마적인 외상을 주는 게 아니고 사건이 가져다주는 끔찍한 기억이 트라우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을 규정할 때 기억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우리는 히스테리의 증상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닌 사건이 주는 기억으로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못된 어른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한다 합시다. 아이는 순진무구한 나머지 당시에는 성적인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성을 알게 되면서 어릴 적의 사건이 평범하지 않은 일임을 자각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사건이 주는 기억들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기억이 가져다주는 감정들입니다. 성인이 되어 느끼는 성적 폭력의 기억은 수치심과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들을 수반합니다. 이런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파장과 같이 일어나지요. 프로이트는 이러한 감정들을 정동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건의 기억은 정동을 일으키고 이 정동으로 인하여 사람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밝히는데요. 정동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기억을 억압하면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이 가져다주는 정동은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정동은 떠돌아다니다 다른 표상에 붙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어떤 사건을 억압했어도 기억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은 여전히 떠돌아다니다 다른 표상에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불안함의 표상이 육체에 붙는다면 전환 히스테리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육체가 아닌 관념에 붙게 된다면 강박증으로 나타나게 되며 또한 무서운 동물 같은 것에 붙는다면 공포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기억의 통시태와 기억의 공시태입니다. 먼저 기억의 통시태란 증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적인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사후 결정론이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인 사건은 아이 수준에서는 단순한 사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그 사건이 안 좋은 기억으로 규정되는 순간부터는 기억이 정동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결국 증상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 좋은 기억으로 판정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무의식을 마치 공간적인 느낌으로 비유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정신의 또 다른 정신이라고 하며 또는 정신의 또 다른 장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앞서 언급한 통시태적인 성격으로 보았다면 무의식과 같은 공간적인 성격 안에서 일어나는 기억들의 관계인 공시태의 성격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동일한 공간 안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좋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잊으려고 다른 기억들로 은폐하거나 다른 기억들로 대체하려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기억이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수많은 기억들과 관계를 맺으며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로이트의 사유를 크게 네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지 프로이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대기적으로 그의 저서를 읽으며 이해하려 하면 분명 난해한 국면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패러다임인 히스테리 시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증상이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고 사건이 주는 기억에서 특히 정동으로 인함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순간에는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위한 것 같았지만 이후에는 나를 속이려 한 것임을 알 때 크게 분노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나에게 말한 일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외상을 주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 오는 정동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 좋은 기억으로 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속성을 기억의 통시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들. 우리는 본래 좋아하지 않는 기억들에 저항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억압이라고 하는데 억압된 기억들은 무의식에 묻히게 됩니다. 이 무의식은 정신 안에서 분리되는 공간이지만 갖가지의 기억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속성을 기억의 공시태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끝을 맺으며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쥐 인간을 예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와 누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잃게 되지요. 하지만 주인공은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억압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그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며 그냥 울려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억압할 수는 있어도 슬픔과 고통인 정동은 없앨 수 없던 것입니다. 남아있던 정동은 떠돌아다니다 다른 표상에 붙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통해 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챕터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